제가 지금 우리가 북한이라는 체제가 정말로 골칫덩어리입니다. 뭐 대한민국이 생긴 이래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골칫덩어리가 아닌 적이 없었는데, 북한이 우리한테 가하는 위협은 사실은 딱 두 가지밖에 안 됩니다. 북한은 경제적 위협을 결코 우리한테 가할 수 없습니다. 뭐 돈이 있나요? 그리고 북한은 우리한테 문화적인 위협을 가할 수도 없습니다. 뭐 학문적으로 뭐 그런 것도 없어요. 그래서 북한의 위협은 결국은 사상하고 군사 두 가지로 이제 나눠집니다. 사상과 군사. 그러니까 북한이 공산주의 사상에 거기에 또 영향받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있어갖고 사회가 혼란하고 시끄럽고 그렇죠. 그리고 북한의 군사력. 북한이 군사력 없으면 대한민국이 북한에 대해서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 한 몇 년 동안은 오로지 북한의 핵만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의 핵이 무서운 거다. 그런데 북한은 핵뿐만 아니라 재래식 무기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조금 착각을 하는 것이, 북한의 핵을 제거하면은 그러면 평화가 온다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지난 하노이에서 핵과 생화학 무기까지 다 없애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제가 옛날에 나왔던 책들, 옛날에 썼던 제가 번역했던 책들 좀 참고했는데, 이게 제가 평생 처음 만든 책이 이 책입니다. 제가 육군 대위 전역하는 바로 그 무렵에 헨리 키신저 박사의 책을 번역을 했는데, 핵무기와 외교정책이라는 책입니다. 이거는 이 사람이 1957년에 핵무기와 외교정책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바로 출세작이죠. 출세작. 키신저 박사의 출세작인데, 1969년에 그 책의 요약본, 그러니까 어브리지드 에디션, 중요한 내용만 뽑아가지고 줄인 책에 나왔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이제 번역을 한 건데, 여기에서 지금 미국이 이번에 하노이 회담에서도 했고, 북한이라든가 또는 공산주의 국가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지적거리면서, 이건 뭐 오래된 책이지만은 그때 여기서 나온 미국 사람들이 공산국가 소련, 특히 소련이죠, 어떻게 보는지 그거를 지금 북한한테 다 연계를 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키신저 박사가 한 말인데, 심리학적 측면에서 현상 유지를 추구하는 국가는 혁명적인 국가에 비해서 대단히 불리하다. 대한민국은 현상 유지국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때는 우리나라도 현상 타파 국가였습니다. 통일해야 되겠다고 그랬으니까 북진 통일이라도 해야 된다고 그랬다가, 그러다가 오로지 평화 통일 아니면 통일은 안 한다로 바뀌었죠. 그런데 북한은 통일을 하겠다라는 것을 한 번도 숨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아직도 혁명적 국가, 혁명국가의 대표 선수죠. 근데 우리나라는 현상유지 국가가 됐는데, 심리학적 측면에서 그러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키신저 박사가 젊었을 때 쓴 말입니다. 소련 지도자들은 전쟁은 역사가 결정한 사명을 달성하기 위한 투쟁이다. 저쪽 사람들은 역사가 결정이 돼 있다고 보죠. 그 사람들은 역사를 결정론적인 관점에서 봅니다. 그래서 결국 자본주의는 붕괴하고 공산사회가 궁극적으로 온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공산주의 사회가 궁극적으로 오게 하는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서 투쟁을 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전쟁이다. 그러니까 전쟁은 도덕적으로 아무런 그게 아니라 오히려 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리고 전쟁은 피해자의 숫자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쟁의 정치적 결과에 의해서 분석되어져야 한다. 피해자의 숫자 같은 거는 따질 필요가 없다. 참 대단한 얘기죠. 소련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평화란 투쟁의 한 가지 형태일 뿐.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은 평화를 만드는데, 평화를 이룩하는데 그것도 투쟁의 한 부분이지 진짜 평화를 위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전쟁관을 아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레온 트로츠키라는 혁명가인데, 아주 소련 혁명 일으킬 때 이론가죠. 당신은 전쟁에 관심이 없을 것이요. 이제 트로츠키가 보통 사람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전쟁은 당신에게 관심이 많소. 이거 전쟁의 본질을 얘기한 겁니다. 전쟁도 그렇고 평화도 그렇고 둘이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평화에 대한 마음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평화를 원해도 평화가 오지 않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전쟁을 싫어해도 상대방이 전쟁을 하겠다 그러면 전쟁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과 평화는 나의 의지만 가지고 안 된다라는 것을 이제 이 사람이 한 말은 하도 그 유명해가지고 인터넷 들어가 보면은 레온 트로츠키스 쿼트, 그 레온 트로츠키가 한 말 해가지고 이제 영어로들 돼 있는데 영어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You may not be interested in war, but war is interested in you. 당신은 전쟁에 관심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전쟁은 당신에게 관심이 많죠. 예. 소련을 만든 사람이나 마찬가지죠. 레닌이라는 그 혁명가가 있는데 레닌이 제일 좋아했던 책이 클라우제비츠 장군이 쓴 전쟁론이라는 책입니다. 전쟁론이라는 책인데 그 레닌이 클라우제비츠 전쟁론을 여기도 지금 꽂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저거는 그 프린스턴 대학에서 나온 책인데 아직까지 전쟁론이 독일어로는 이제 3권짜리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다 읽은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하죠. 저거 다 읽은 사람은 없는데 저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도 없다라는 책입니다. 워낙 유명해서 안 읽어도 그 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뭔지 다 알아요. 학자들이 다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사진의 책은 이제 프린스턴 대학에서 1976년에 나왔는데 번역을 그 마이클 하워드하고 피터 파레트라는 사람이 했습니다. 마이클 하워드도 제가 이제 여러 번 소개한 학자인데 이 책이 나온 다음에 사람들한테 무슨 말이 있냐면은 이제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이 어렵기 때문에 읽을 수가 없었다라는 말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레닌은 저 책을 읽으면서 옆에다가 그냥 깨알같이 자기 생각을 썼습니다. 깨알같이 자기 생각을 쓰고 바로 그것이 책으로 돼서 나올 정도입니다. 깨알같이 썼던 거가. 그런데 레닌의 결론은 이 책에는 못 쓸 말이 한마디도 없다. 이 책에는 못 쓸 말이 한마디도 없다. 그러니까 엄청난 찬사죠. 예, 바로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은 전쟁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연속이다. 예, 그거를 공산주의자들은 아주 철석같이 믿는 겁니다. 전쟁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연속. 예, 그래서 그 키신저가 한 말을 계속 몇 개를 더 인용하겠습니다. 레닌이 한 말이라는데 자본주의 국가와 공산주의 국가 사이에 마지막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국가 간에는 무시무시한 전쟁 상태가 지속될 것이다. 예, 북한은 공산주의 국가죠. 그리고 김정은이 지난 1월 1일 2년사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또 주장을 한 겁니다. 근데 레닌이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국가 사이에서는 마지막에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무시무시한 전쟁 상태가 지속될 것이다. 전쟁에 있어서 감상주의란 비겁하다는 사실 이상으로 큰 죄악이다. 참 무서운 얘기를 했습니다. 또 다른 공산주의자 모택동 얘기입니다. 이것도 키신저 박사에서 제가 이제 번역을 한 겁니다. 우리는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자비, 정의, 도덕 등 우둔한 주저심을 가지지 않을 것이다.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적국의 눈을 감기고 귀를 멀게 하는데 온갖 수단을 다 사용해야 할 것이다. 예. 우리가 이런 이 격언들을 그동안 전혀 무시하고 이제 북한을 대했던 것이죠. 그 소련 전체의 힘의 이론입니다. 힘이 정확하게 계산되었을 때만 해결책이 가능하다.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화해란 협상의 과정을 통해서 달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말로서 평화가 온다고 그랬죠. 그런데 소련의 이론은 화해란 협상의 과정을 통해서 달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양보란 가치 없는 일이다. 전략적 호기를 이용하지 않는 것은 온건하다는 표시가 아니라 나약하다는 사실의 표현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소련을 또 아주 철권 통치했던 스탈린이 한 말입니다. 이게 전부 다 거짓, 디셉션 이런 걸 얘기하는데 외교관에게 말과 행동은 별개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외교관한테 말과 행동은 완전히 다른 것이어야 한다. 충실한 외교관은 마른 물이거나 나무로 된 쇠와 같아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마른 물, 드라이 워터, 말이 안 되죠. 물은 젖어 있는 것이지. 근데 외교관은 마른 물이라든가 나무로 된 쇠, 우든 아이언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나무고 쇠면 쇠지. 가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스탈린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서 미국의 아주 그 젊은
그 국제정치학자, 그 당시에 이제 키신저 박사 뭐 날릴 때죠. 바로 얘네들이 소련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에서 정상적인 외교 방법을 가지고 혁명국가와 협상하려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다. 그렇죠? 정말 그 근거와 옥조의 말입니다. 바로 지금 이제 키신저 박사가 인용을 쭉 한 겁니다. 인용을 쭉 했어요. 그러니까 레닌 얘기하고 모택동 얘기하고 스탈린 얘기하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정상적인 외교 방법을 가지고 혁명국가와 협상하려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다. 이분 책이 1957년에 나왔고 이때 이분이 1924년생이니까 약관 33세 때 그때 저 책을 썼는데 제가 그 저 책에 대해서 잠깐 그 얘기를 하면은 57년에 그 일판이 이제 간행이 돼가지고 뭐 대히트를 쳤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학자들 뭐 외교관들 정치가들 다 저 책을 사서 읽었는데 그냥 1년 동안 베스트셀러가 된 겁니다. 닉슨 대통령이 저 책을 보고서 그때 닉슨은 국회의원입니다. 그때 너무나도 감동을 받은 겁니다. 닉슨이 이제 그때 국회의원이죠. 그때 내가 나중에 뭐 정치가들 다 꿈이 있으니까 내가 나중에 대통령 되면은 이 친구 키신저 박사 나의 국가안보 보좌관이야라고 그때 결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대통령이 당선이 된 다음에 당선자 시절에 키신저 박사를 만나가지고 이제 백악관의 외교안보 담당을 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는데 키신저 박사가 당신이 나를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내가 당신 책을 그때 읽고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당신을 부르려고 그랬는데 지금 대통령이 당선됐다라고 얘기한 바로 그 책입니다. 뭐 키신저 말을 몇 개 더 보겠습니다. 미국은 협상 그 자체가 본질적으로 가치 있는 일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두 나라 사이의 협상에 있어서 그 입장은 본질적으로 불평등한 것이었다. 여기 두 나라라는 것은 그때 미국하고 소련입니다. 이거를 지금 이제 몇십 년 지난 다음에 한번 지금 갖다 이제 대입해 보세요. 그런 거 보면 참 트럼프는 이제 미국의 그 본질 스타일에서 벗어났다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키신저 박사 또 한 말인데 소련에게 있어서 전쟁이란 모든 수단이 실패한 경우 마지막으로 호소되는 수단이 아니다. 미국은 말로 다 해보고 안 됐을 때 전쟁한다죠. 근데 키신저 박사가 판단하기에 소련에게 있어서 전쟁이란 모든 수단이 실패한 경우 마지막으로 호소되는 수단이 아니다. 오히려 전쟁이란 계속적인 투쟁의 한 형태일 뿐이다. 힘의 관계가 유리할 경우 반드시 전쟁이라는 수단이 채택되어야 하는 것이며 힘이 셀 때 전쟁하는 거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힘의 관계가 불리할 경우 전쟁의 호소는 회피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쪽 사람들이 말하자고 나올 때는 꿀릴 때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힘이 없을 때. 이 키신저 박사가 이 책을 써가지고 미국 정치가들한테 이제 경고를 주는 것이죠. 그 소련의 지금 뭐 그 사진이 조금 희미한 건데 보리스 샤프슈니코프라는 그 소련이 이제 공산국이 된 다음에 그때 소련의 원수, 적군의 원수를 했던 사람입니다. 샤프슈니코프가 한 말이 만약 전쟁이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연속이라면 이게 바로 칼 폰 클라우제비치 장군이 한 말이죠. 그렇다면은 평화도 또한 다른 수단에 의한 투쟁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게 저 사람들의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전략사상은 소련의 전략사상에 근거를 둔 겁니다. 소련과 중국의 전략사상에 근거를 둔 거를 이제 북한판으로 변형을 한 것이죠. 그렇지만 그 밑에 있는 거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그 김일성이 그 젊었을 때는 완전히 소련 중국 거를 뭐 그냥 신처럼 여기는 겁니다. 마치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성경책을 그 신주로 모시듯이 소련의 이론을 신주로 모신 거죠. 그래서 북한도 이거를 그대로 다 이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론을. 그래서 제가 옛날에 벌써 나온 지 수십 년 됐지만은 키신저 박사가 소련 중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협상을 하고 전쟁과 평화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초두에 북한은 군사적 요인을 제외하면 다른 나라를 위협할 수 있는 나라가 되지 못할 나라다. 꼬마니까. 북한이 하루에 쓰는 석유가 15,000배럴입니다. 15,000배럴. 우리나라 250만이라고 그랬죠. 비교를 해보세요. 인구는 우리가 2배인데 석유는 우리가 170배를 씁니다. 그러니까 1인당 북한보다 85배씩 석유를 더 쓰고 사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석유라는 게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에너지죠, 에너지. 에너지가 있어야지 문명도 발전하고 우리가 안락하게 사는 것인데 지금 북한은 그 정도밖에 안 된다. 그리고 석유 없으면 전쟁이 되나요? 그래서 우리 이런 말이 있죠. 현대 전쟁에서 석유 한 방울은 피 한 방울이다. 석유 한 방울은 피 한 방울. 뭐 전쟁사를 최근에 보면은 현대에 와서는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전쟁하는 겁니다. 태평양 전쟁 다 그 에너지 전쟁이라고 말해도 되죠. 바로 북한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전쟁 수행 능력이 별로 없는 나라입니다. 뭐 석유가 없는데 전쟁을 제대로 할까요? 그런데 북한이 GDP가 1년에 200억 달러입니다. 200억 달러. 우리나라는 1조 5,300억 불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북한의 몇 배쯤 됩니까? 한 50 몇 배 되죠. 그런데 북한은 국방비가 75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200억 달러가 GDP인데 국방비가 75억 불이면은 거의 한 40% 육박하는 국방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버는 돈의 40%를 집 지키는 데 쓴다? 참 이게 말이 좀 그렇죠. 그래서 북한은 다른 측면에서 다른 나라를 위협할 수 없는데 그런데 오로지 군사력에서 이제 이웃을 위협한다. 한국은 북한 경제력의 76.5배 그리고 국방비는 우리나라가 4.7배. 그러니까 북한은 경제력은 우리의 76.5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국방비는 거의 5분의 1 가까이 따라오고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렇지만은 북한은 숨겨둔 기름이 있지 않겠어요? 그거를 지금 우리나라 그 국방백서 금년에 이번에 나온 거에 보면은 많으면 3개월, 적으면 1개월 동안의 석유와 탄약을 그리고 식량을 비축하고 있는 거로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전시 약 1 내지 3개월 동안 지원이 가능한 수준의 식량, 유류, 탄약 등을 비축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뭐 전쟁 난 다음에 북한은 그 공장을 다 이렇게 가동시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폭격할 텐데 그래서 그 북한의 공장들 대부분은 지하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폭격을 막고서 고칠 수 있게. 그래서 그 비행기 정도 빼놓고 뭐 대포나 탱크는 계속 이제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전쟁이 나면은 대량 생산을 해야 되는데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그 규격이 동일화돼야 되는 것이 좋죠. 그래서 그 탱크 밑에 이제 그 캐터필러라고 그러죠. 굴러가는 거. 그게 이제 그 종류에 따라서 뭐 다 통일되고 뭐 그렇다는 말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북한은 그 산업이라든가 그 사회 자체가 완전히 전쟁 체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본의 그 학자들이 북한 군사에 대해서 쓴 책을 보면 아예 북한은 초군사 국가다. 그러니까 군사 국가가 아니라 앞에다 초자를 하나 더 붙였습니다. 초군사 국가. 그래서 북한 인구가 금년에 보니까 2,500만 명이 조금 넘었습니다. 2,500만이 살짝 넘었는데 2,524만 8,140명. 어떻게 이렇게 140명까지 얘기를 할 수 있냐. 이것도 참 좀 뭐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이거는 제가 이제 매년 이 책을 삽니다. 이게 이제 미국에서 나온 그 CIA 월드 팩트북이라는 책인데 그래서 이거는 금년부터는 이제 2018, 2019 해가지고 요게 이제 좀 2년씩 숫자가 2개 들어갑니다. 작년까지는 2017, 2016, 2015 해가지고 나왔는데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다 나오는데 요거는 2018년판이지만은 지금 여기 나오는 인구는 2017년 7월 기준으로 그래서 어느 나라 데이터도 전부 2017년 7월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벌써 한 1년 좀 넘은 것이죠. 북한은 2,524만 8,140명, 한국 인구는 5,118만 1,299명. 이 밑에 끝까지 있는 건 참 뭐 하루에도 뭐 죽고 태어나고 그래서 변하는데 일단 뭐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는 한국의 반이죠. 근데 북한의 경제력은 200억 달러. 그냥 달러 국제 가치로 200억 달러입니다. 근데 북한은 아무래도 사회주의니까 그 구매력은 거기에 2배로 곱해줍니다. 그래서 북한의 구매력을 계산하면은 1년에 400억 달러를 버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구매력 기준으로 하면은 2조 270억 달러로 되어 있습니다. 요 지금 CIA에서 나온 그 자료예요. 그리고 그 노미널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국제 기준으로는 1조 5,300억 달러. 그래서 우리 그 북한은 200억 달러. 그래서 남한이
북한 경제력의 76.5배, 그리고 국방비는 한국이 북한의 4.7배.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로 보면은 우리가 뭐 북한을 완전히 압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북한은 그 체제 속성상 초군사 국가다. 늑대입니다, 늑대. 배고픈 늑대죠. 살이 다 빠진 늑대입니다. 그래갖고 몇 명이 즉각 전투병이 될 수 있느냐? 758만 명이 즉각적으로 전투병이 될 수 있습니다. 758만 명. 이거 뭐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현역이 128만 명입니다. 아니, 인구가 2,500만인 나라에 현역 군인이 128만 명이라는 게, 그래서 북한은 17살 때부터 이제 병역 의무를 지는데 군대를 갔다 온 다음에 대학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17살서부터 남자는 10년, 여자는 23살까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128만 명의 대병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은 다 군대 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비군인데 뭐 우리나라 같은 그런 좀 느슨한 예비군이 아니라 당장 무장할 수 있는 예비군이 630만 명. 그래서 758만 명이 즉각 총 들고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북한이 1962년부터 북한 전체를 이제 병영을 만드는데 김일성이가 제안한 4대 군사 노선이라는 겁니다. 4대 군사 노선은 전군의 현대화, 그때 뭐 현대화를 위해서 노력을 했죠. 그다음에 전군의 간부화. 그러니까 북한은 전쟁 나면 현역이 전부 소대장, 중대장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비군들이 그냥 병사로 가는 거고. 그래서 전군의 간부화, 그다음에 전 국토의 요새화, 전 인민의 무장화. 이 네 가지가 4대 군사 노선인데 북한은 뭐 공식으로 이것을 완성했다고 선언을 했죠. 모든 국민이 무장하고 있다. 모든 국토가 요새가 돼 있다. 그리고 전군이 현대화되었다. 전군이 간부가 되었다. 이렇게 돼가지고 하는데, 그냥 뭐 제가 이 자료집을 몇 개 이제 보고서 보면서 이제 북한 뭐 육군이라든가 해군, 공군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은 말이죠. 하여간 뭐 탱크고 뭐고 무지하게 많습니다. 북한의 탱크가 6,000대가 넘는데 아마 미국하고 숫자는 미국보다 오히려 적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못 쓰는 거 다 그냥 놔두고 있는 겁니다. 버리지 않고. 그래서 세계 4위랍니다. 탱크 숫자가. 그 다음에 이제 아머드 파이팅 비클이라고 그 AFV 장갑차죠. 장갑차. 장갑차는 한 10,000대 된답니다. 10,000대. 그리고 이제 그 자주포. 그 자기 힘으로 가는 포가 자주포입니다. 2,250개. 그래서 세계 3위입니다. 그 다음에 견인포. 견인포는 끌고 가는 포죠. 끌고 가는 포가 4,300문. 그래서 세계 3위 그것도. 그리고 로켓 프로젝터스. 우리 텔레비전 보면 북한에서 막 불붙이 막 나가는 포 있죠. 다연장 로켓포. 그게 5,000대가 있는데, 5,000문이 있는데 세계 1위입니다. 그 숫자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것 때문에 야, 이게 저 북한하고 만약 전쟁이 나게 되면 이걸 어떻게 하나는 그 범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뭐 북한 지도도 이렇게 보겠지만은 북한은 육군의 70%를 평양하고 원산을 잇는 그 산 아래쪽에다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방어용이 아니에요. 그냥 이제 이거 밀고 내려오는 그런 용이죠. 70%를 평양 원산선 이남에 배치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큰 포들 전부 다 땅 속에다 숨겨놓고 있죠. 땅 속에다 숨겨놓고 있다가 전쟁 나면 이제 나와서 쏘는데, 지금 뭐 미국의 전쟁 계획에 의하면은 그것이 나오는 순간은 다 쏴서 맞출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나오기 전에는 이제 못 쏘는 거죠. 근데 나온 다음에 첫 발 몇 발이 서울을 분명히 날아올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이 북한의 그 위협이 이것보다는 이런 뭐 포가 많다, 탱크가 많다 이런 것보다는 포하고 탱크는 기름 없으면 다 못 쓰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북한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우리한테 가장 위협이 되는 군사력이 저는 그 특수전이라고 봅니다. 특수전 병력. 그러니까 특공대입니다. 특공대. 우리말로 하면 공수부대도 되고, 뭐 미국 말로 뭐 그린베레 부대도 되고, 네이비 실도 되고 그럴 겁니다. 특수전 병력은 현재 20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20만 명. 특수부대가 20만이다. 그래서 이 특수부대는 전시에 땅굴을 이용하거나 잠수함, 공기부양정, AN2기, AN2기라고 우리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 별로 이렇게 그
우아하게 생기지 않은 비행기인데 뒤에 글라이더를 달고 와가지고 높이 떠서 오다 글라이더를 끊으면은 글라이더가 뭐 그냥 한국으로 침투해가지고 우리나라 뭐 도시 뭐 시골 이런 데 도착할 수 있습니다. 헬리콥터 등 다양한 침투 수단을 이용해서 전후방 지역에 침투하여 전투를 벌일 수 있는 것이죠. 후방 교란을 벌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금년 국방백서 23페이지에 나온 일이에요. 나온 얘기입니다. 아까 제가 북한이 하루에 15,000배럴밖에 기름을 소비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북한군을 위해서 뭐 비축해 둔 것이 1개월에서 3개월 정도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이 큰 소리 치고 김정일이가 큰 소리 친 거는 그 김정일이가 그 옛날에 했던 말입니다. 남조선 인민들은 전쟁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총 몇 방 쏘면 다 도망간다. 식량과 기름이 부족하지만 휴전선만 넘으면 남조선에 식량과 기름이 많이 있다. 이것을 사용하면 쉽게 남조선을 먹을 수 있다. 뭐 이거는 김정일이가 했던 그 유명한 얘기죠. 제가 이제 그 특전사 사령관을 하셨던 김윤석 그 예비역 장군이 그 논문 발표한 거를 듣고 그 논문을 읽고서 인용을 한 겁니다. 북한은 지금 여러분 사진 보시듯이 김정은이 지금 직위가 원수입니다. 원수. 그리고 20몇 살 때 대장으로 올랐죠. 아버지 살아있을 때 대장의 계급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여러분들 뭐 약간 흐미한 사진이지만은 장성택도 대장 계급장을 달고 있습니다. 군복을 입고. 그리고 북한은 전부 장군님이라고 그러죠. 지도자를. 우리나라는 뭐 대통령 뭐 이렇게 쓰는데 북한은 다 장군님입니다. 김일성 장군, 김정일 장군, 그리고 뭐 김정은 대장 뭐 이런 식으로 뭐 좀 더 사회 전체가 군사화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북한 육군을 지금 말씀드렸고, 공군, 해군, 공군도 비행기 숫자는 우리보다 더 많습니다. 전투기가 458대, 그리고 이제 공격용 그 비행기가 498대, 그래서 뭐 949대랍니다. 그리고 수송기는 4대, 연습기 169대 등등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그런데 이건 전부 사실은 엄청나게 고물입니다. 고물인데 제가 이게 고물이라도 그 이제 퀄리티가 딸리면은 퀀티티 가지고, 질이 낮으면은 숫자 가지고 덤빌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북한이 그냥 오로지 숫자로 싸우기 위해서 비싸고 성능 좋은 거 사올 돈은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별 뭐 수십 년 된 비행기를 다 그냥 놓고 있는데, 미국에서 말이죠. 미국에서 그 무기를 어떤 무기를 사와야 되느냐에 대한 그 논쟁이 한참 시끄러운 적이 있었습니다. 70년대 중반 후반 뭐 80년대 초반 그런 때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그 미국 영화 중에 톰 크루즈라는 사람이 나온 그 비행기 나오는 그런 영화를, 그것도 한 80년대인가 그럴 거예요. 하여간 아주 탑건이라는 거죠. 탑건. 아주 최고의 조종사를 만드는 해군 조종사 그 영화인데, 탑건에 나오는 비행기가 그 F-14라고 그래가지고 톰캣이라고 부르는 비행기가 있습니다. 날개를 이제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당대의 최고의 비행기죠. 그런데 그때 같이 있던 비행기 중에 F-5, 우리나라가 갖고 있습니다. 미국도 갖고 있었습니다. F-5 프리덤 파이터라는 비행기가 있었는데, 그 가격이 톰캣 한 대가 프리덤 파이터 6대를 살 수 있는 돈입니다. 그때 기준으로는 3천만 불하고 500만 불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걸 사와야 되느냐 해가지고 거기서 논쟁이 붙었는데, F-14 한 대하고 F-5 한 대하고 붙으면 100% F-14가 이깁니다. 그런데 F-14 한 대하고 F-5 두 대가 붙으면 반반입니다. 이길 확률이 반반이에요. 한 대가 남는 편이 이기는 거죠. 세 대가 가면은 F-5 세 대, 그리고 F-14 한 대, 1대3으로 붙으면은 반드시 F-5가 이겼습니다. 이 놀라운 결과가 나와가지고, 야, 그러면은 3천만 불짜리 한 대보다는 500만 불짜리 6대가 난 거 아니야? 그리고 또 뭐 이 싼 것을 사와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은 뭐라고 얘기까지 했냐면은, 나쁜 비행기들은, 그러니까 품질이 그렇게 좋지 않은 비행기들은 정비 시간을 짧게 할 수 있습니다. 1시간 정비하고 1시간 나를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고급 비행기들은 1시간 정비하고 30분밖에 못 납니다. 1시간 날려면 2시간을 또 뭐 이렇게 해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떠 있는 시간이 많아야지. 그리고 하늘에 떠 있는 비행기 대수가 많은 나라가 이기는 거 아니냐.
그래서 소련 비행기가 값싸고 품질 나쁘지만은 미국 비행기 좋은 것보다 그게 더 우세하다. 그래가지고 뭐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싼 비행기를 여러 대 사는 게 좋느냐, 좋은 비행기를 한 대 사는 게 좋느냐, 싼 비행기를 다수, 좋은 비행기를 소수, 어떤 것이 좋느냐 그랬는데 답이 뭔지 아십니까? 다 많이 사라가 답입니다. 왜냐하면 군사학은 경영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벌려고 이걸 하는 거가 아닙니다. 군사는 죽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영의 논리가 여기 적용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 그 당시 이제 미국 사람들이 논쟁하고 얻어낸 결론입니다. 북한은 뭐 지금 여러분 사진 보시지만은 북한에서 제일 좋은 비행기가 미그 29인데 뭐 한 30여 대 됩니다. 우리나라 F-16하고 붙으면 F-16이 훨씬 월등히 더 성능이 좋은 거로 이렇게 판명이 됐죠. 그 옆에 미그 23, 뭐 월남전 때 쓰던 비행기들인데 그 밑에는 이제 SU-25라는 그 뭐 지상 공격인데 공격이고 옆에 미그 21 이거 전부 다 뭐 그냥은 뭐 별로 무섭지 않은 비행기입니다. 다만 떠 있는 비행기는 앉아 있는 비행기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떠 있는 비행기는 밑에 걸어가는 육군을 이길 수가 있고 이런 걸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북한이 뭐 해군력도 별 볼 일이 없고 공군도 그렇고 육군도 숫자만 많지 그런데 이것들이 바로 질의 약함을 양의 많음으로써 이제 상쇄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염두에 두고서 이제 대항을 해야 되는데 특히 이제 금년 국방백서를 보니까 사이버 부대만 6,800명이라고 그런답니다. 사이버 부대. 이 사이버 부대는 한국 사회를 그냥 마비시킬 수 있는 부대죠. 컴퓨터니까 이런 부대를 갖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 핵만 가지고서 이제 야, 그 핵 없어지면 평화가 온다.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뭐 방금 얘기를 했듯이 북한은 기름이 없으니까 싸우지 못할 거야. 쌀이 없으니까 못 싸울 거야. 예. 옛날에 쌀과 기름 뭐 이런 거 안 들고 다니면서 싸운 부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나폴레옹 부대입니다. 나폴레옹. 그 나폴레옹은 저 산을 넘어가면 뭐 포도주도 있고 빵도 있고 다 있다라고 그러면서 군사들을 독려했죠. 예. 그래서 그 나폴레옹 부대가 현대군으로 치면은 하나 상당히 놀랄 정도로 결핍되어 있는 것이 그 로지스틱스, 그러니까 치중대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전쟁하러 가면은 밥도 들고 가고 기름도 들고 가고 뭐 이렇게 다 미국 가야 되는데 프랑스군은 그거 안 갖고 그냥 전쟁하러 갑니다. 왜? 가서 현지 해결하면 되니까 현지 해결. 예, 그래서 저거는 참 현대 전쟁이 뭐 200년 전쟁이니까 그렇게 옛날 전쟁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참 그 특이한 전쟁 양식을 썼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북한이 어떤 종류의 전쟁을 할까? 만약 전쟁을 한다면은 이제 게릴라 전쟁을 분명히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정규 전쟁도 물론 배합을 할 겁니다. 정규 전쟁. 그런데 미군이 있는 한 정규 전쟁은 좀 힘들 거예요. 미군이 있는 한 정규 전쟁은 못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따라갈 만한 그 재래식 군사력. 여기서 재래식이라는 것은 고물이라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핵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핵이 아닌 모든 무기를 재래식 무기라고 그러는데 이 재래식 군사력이 초현대 무기죠. F-22 이런 거 다 재래식 군사력입니다. 그런데 그 미국하고 재래식으로 그러니까 핵을 안 쓰고서 미국하고 싸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걸프 전쟁 했을 때 후세인이 탱크 가지고 미국 탱크한테 덤비고 제트기 가지고 미국 제트기한테 덤볐는데 그것이 아마 인류 역사상 마지막 정규전이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급의 무기가 물론 이제 미국이 성능이 좋지만 같은 종류의 무기가 붙은 거. 그래서 그 후세인이 마지막 바보라고 얘기하는 그 전략 이론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그런 탱크를 몇천 대 갖고 있는데 한국하고 싸워서 한국을 적화 통일을 시켜야 되는데 미군 때문에 안 되니까 북한의 외교정책 목표, 전략 목표는 미군 나가랍니다. 미군 나가라죠. 핵을 만드는 것도 그거하고 연계가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이 이제 그 북한이 공격을 하게 되면은 그 워게임을 해보면은 반드시 이긴다는 보장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그냥 다 밀고 내려오면은 방금 얘기했듯이 원산, 평양, 그러니까 북한의 중간보다 남쪽입니다. 그 밑에 북한 군사력의 70%가 있다. 그러니까 밀고 내려오면 서울을
완전히 방어한다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북한을 내려오지 못하게 하는 전쟁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너네들이 밀고 내려오면 우리는 막기만 하진 않는다. 왜? 못 막으니까.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우리는 올라간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는 원산으로 올라가고 이쪽으로는 평양을 가서 공격할 거다. 그게 작전계획 5027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전계획 5027은 니네가 공격을 하는 걸 우리가 막기만 해서는 버틸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도 공격할 거야. 우리도 공격할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너는 끝나니까 그러니까 아예 전쟁을 시작하지를 마라. 라고 한 그런 전략을 가지는 것이죠. 이거가 이제 뭐 좌파에서는 뭐 이것이 침략 계획이다 뭐다 그래서 엄청나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격하는 건 공격하는 거지만은 북한이 공격을 한 다음에 하는 것이죠. 다음에 공격을 하는 데인데 그래서 작전계획 5027 이거는 북한의 그 어마어마한 재래식 군사력이 작동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것을 그냥 재래식 군사력을 재래식으로 억제할 수 있다. 컨벤셔널 디터런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작전계획 OP5027이라는데 그게 나온 김에 몇 가지 더 설명하려면은 OP5030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거를 이제 럼스펠드 계획이라고도 얘기하고 럼스펠드 플랜이라고 했는데 그건 뭐냐면은 럼스펠드 미국 국방장관이죠. 부시 대통령 때 그 미국 비행기들이 북한 부근까지 막 날아갑니다. 전속력으로. 그러면 북한 공군기들이 뜹니다. 왜? 미국 비행기가 침입해 오니까 스크램블이라고 하죠. 뜨는 거를. 그러면 막 또 돌아오고. 그러면 이제 닭 줬던 개가 되는 것이죠. 내리고. 그 다음날 또 갑니다. 그럼 또 뜨고. 그래서 작전계획 5030의 목적은 북한의 기름을 다 없애는 작전입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진짜 전쟁 나면은 기름이 없는 거가 되죠. 별의별 작전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작전계획 5029라는 거는 이거는 북한을 평정하는 작전계획입니다. 북한이 이제 무너지면은 들어가서 어떻게 평정할 거냐 뭐 이런 것들 하여간 뭐 이런 종류가 많아요. 그런데 작전계획 5027 아주 유명한 작전계획인데 왜? 재래식 무기로 북한의 재래식 공격을 억제했으니까 오면은 우리는 평양으로 공격할 거야 해가지고 그런데 북한이 핵을 만들었죠. 북한에 핵이 있으면 우리가 공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방어만 해야 됩니다. 방어만. 북한이 핵을 가지고서 재래식 공격을 했는데 우리는 북한으로 공격해 들어가? 그러면 우리가 핵 맞겠다는 소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의 핵은 우리나라가 그동안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이 침략하는 것을 억제하고 있던 작전계획 5027을 완전히 무효화시키는 그런 그 전략적 효과를 가지는 거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쓴 책인데 제가 북한에 대해서 이제 뭐 북한의 군사력과 군사 전략이라는 그런 그 책을 보고서로 이제 써가지고 이게 시중에 팔지는 않고 그냥 연구소에서만 이제 찍어서 본 책인데 여기 이제 다시 한번 쭉 읽다 보니까 1973년에 김일성이 남한에는 호수하고 강이 많기 때문에 북한군 모든 병사들은 수영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래갖고 전부 수영 연습을 시키고 뭐 그런 적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북한이 그럼 과연 어떤 종류의 전쟁을 할 수 있을까? 지금 정규전은 곤란하다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핵을 만들고 미국이 없으면 정규전도 할 수 있고 게릴라 전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핵이 있으면은 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온갖 종류의 전쟁을 맘 놓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보면은 그냥 논리적으로 말하면은 북한이 싸우려는 전쟁 그리고 싸울 수 있는 전쟁 보면은 싸우려는 전쟁은 게릴라 전쟁하고 정규전을 배합해서 싸우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지금 현재 미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이 할 전쟁은 일단 미군이 개입하기 어려운 전쟁을 할 겁니다. 미국이 개입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전쟁. 그런데 지금 한국에 미군이 와 있는데 전쟁 나면 같이 싸우려고 와 있는 것이죠. 근데 북한이 그동안 수십 년 도발을 했는데 미국이 한국군하고 함께 싸워준 도발이 거의 없습니다. 천안함 때 미국이 같이 싸웠나요? 북한이 연평도에 포사격할 때 미군이 같이 싸웠습니까? 그리고 강원도에 무장게릴라 왔을 때
그때마다 그냥 가만히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미국이 싸우지 않을 전쟁을 이제 곰곰이 찾아낼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한국군이 무기가 질이 좋습니다. 자기네보다. 그런데 이 질 좋은 무기가 효과를 발휘할 수 없는 전쟁. 그 북한이 할 전쟁은 그겁니다. 논리적으로. 미군이 개입하지 않을 전쟁. 남한에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질 좋은 무기가 별로 이렇게 효용성이 없는 전쟁. 그래서 제가 북한은 미국과의 싸움은 회피한다. 이 책 차프터 이름입니다. 한국의 우수한 무기 체계가 작동하기 어려운 전쟁을 선택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북한이 만약 미국이 있어도 미국이 있는 상황에서도 그리고 지금 이제 북한이 좀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죠. 사실은 제재도 심해지고 그리고 하노이 회담 결렬되고 그래서 지금 북한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냥 앉아서 내가 망하진 않을 거야라고 하고 단말마라는 말 있죠. 단말마. 이 단말마라는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냥 최후의 수단으로 이제 한번 일을 저지르는 것인데 단말마가 혹시 게릴라 전번에도 얘기했습니다. 남한의 곳곳 지역에 곳곳 도시에 몇백 명씩 게릴라가 와가지고 후방을 교란하는 분탕질 작전 같은 거를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런 거를 다 이제 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예비역 장군님들하고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제가 이 얘기를 그냥 맨 처음에는 할까 지난주에도 준비를 했었는데 그냥 안 하고 말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을 중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위터를 보냈는데 트위터가 수억 달러를 아끼기 위해서다. 수억 달러. 그런데 이게 수억 달러 트럼프가 돈에 대해서 쓸 때는 과정법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35번이나 쓴 말이 중동을 지키기 위해서 7조 달러가 들었다고 그랬는데 어떤 학자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7조 달러 훨씬 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7조가 들었다고 그랬는데 실제로는 그것보다 훨씬 덜 든 거예요. 한 2조, 3조도 안 들었는데 7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억 달러를 아끼기 위해서 미국의 어떤 전문가가 이번에 훈련하는데 이제 물론 계산은 다르게 할 거예요. 요 훈련하는데 얼마, 훈련 전체를 하는데 얼마 이렇게 다 값이 다른데 1,400만 불짜리 요번에 안 한다고 그럽니다. 수억 달러를 아끼기 위해서라고 트럼프는 얘기했는데 돈 때문에 안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북한한테 엿을 주는 겁니다. 야, 너 내가 훈련 안 하지 않으니까 너 핵을 없애야지. 그것도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 북한이 핵을 없앨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잖아요. 원래 알고 있었을 거고 이번에 확인했습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겁니다. 무엇과. 훈련 안 하는 거랑 바꾼다? 그것도 또 아닐 것 같아요. 그럼 돈도 아니고 그리고 북한한테 이제 당근을 주는 것도 아니라면은 그러면 왜 안 할까? 그런데 그냥 논리적으로 연합훈련을 안 하게 되면은 연합방위력은 당연히 약화되겠죠. 훈련을 해야 되니까 군인들은 평소에 훈련을 해야지 전쟁을 잘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안 할까? 지금 돈도 아니고 북한한테 당근 주는 것도 아니라면은 왜 안 할까? 저는 여러 사람들이 이제 그냥 좋은 예로들이 다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미국에서도 이제 그거 안 한 것에 대해서 비판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중요한 동맹인데 동맹을 잘못하면 망가뜨릴 수 있는 훈련을 안 하느냐. 이런 비판들이 막 나오는데 제가 이것이 단지 이번에 갑자기 터진 일은 아니라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작년부터 하는 겁니다. 사실은. 작년에는 올림픽 하는 바람에 하는 듯 마는 듯하게 흐지부지하게 한 것이죠. 매년 3월 달에 큰 훈련 하는데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고 그리고 6월 12일 날 저쪽 싱가포르 회담한 다음에는 매년 8월 달에 하는 을지 훈련 안 했죠. 그리고 이제 금년에 3월 달에 하는 독수리 훈련하고 키 리졸브 훈련인데 키 리졸브 독수리 훈련이 이제 끝났습니다. 영원히 끝났습니다. 이제 다른 거 이제 하면은 이름을 바꿔야 돼요. 지금 거는 종료를 했으니까. 그런데 그거 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한 번도 그거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미국한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미국이 하지 말자고 오케이
오히려 한국 쪽에서 하지 말자라고 더 얘기를 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전시작전 통제권 또 이제 한국에 달라고 그러죠. 전시작전 통제권은 뭡니까? 지금 전쟁 나면 미국이 지휘해서 한국하고 같이 하는 건데, 같이 전쟁하는 건데, 그리고 모든 전쟁의 수이 바로 그런 건데, 근데 전시작전 통제권은 한국이 달라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러면은 훈련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냐는 그런 의문을 이제 미국은 당연히 제기를 하겠죠. 바로 전시작전 통제권 단독 행사는 이거는 우리나라 모든 정부입니다. 모든 정부. 다만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한다라는 것이 차이가 날 뿐이지, 전시작전 통제권을 미국이 그냥 가지고 있으라고 얘기한 정부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시간을 연기했을 뿐이지. 그래서 지금 전시작전 통제권을 미국이 가지고 있어야지 그 훈련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텐데, 제가 그 장군님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이 훈련을 하는 그 대상이 뭐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훈련을 하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1. 항상 대비 태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2. 다음에 싸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입니다. 근데 다음에 싸울 전쟁이 뭐냐? 저는 미국이 다음에 싸울 전쟁이 지금 연습하는 거하고 맞지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 아닌가라고 이제 의문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북한이 지금 우리가 하는 한미 연합훈련이 하는 그런 전쟁을 도발할 수 없을 거다는 그 얘기입니다. 북한이 도발하는 전쟁은 그런 전쟁이 아닐 것이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의문을 제기한다면은, 지금 미국이 세계 모든 나라들하고 이제 그 훈련을 하는데, 유럽에 있는 나라들하고 하는 훈련은 러시아랑 싸울 것을 대비해서 하는 훈련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나라들하고 하는 훈련은 대한민국하고 하는 훈련만 빼놓으면은 중국을 가상적으로 삼는 훈련일 겁니다. 미국은 아마도 한국이라는 동맹이 중국을 가상적으로 하는 미국의 군사 전략에 협력해 주기를 원하는데, 지금 하는 훈련은 거기에 관련이 별로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트럼프가 한 말 중에는 이 훈련이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의미가 없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일단 지금 훈련을 돈 몇 푼 아끼려고가 아니라, 이 훈련이 지금 별로 효용이 없어. 네, 지금 두 가지 말씀드렸죠. 전쟁 나면은 미군이 지휘하게 돼 있는데, 한국은 궁극적으로 그거 원하지 않는 거 아니냐.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고 북한이 그런 전쟁을 하겠니? 우리가 가정하는 것은 북한이 정규 전면 전쟁을 하는 겁니다. 있는 탱크 다 끌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대상으로 훈련하는데, 그게 북한이 그런 전쟁을 할까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는 거 아닌가는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 미국 기자가 쓴 그 헨리 올슨이라는 기자가 쓴 거에 의하면은, 훈련하는 비용이 미국 국방비 5만 분의 1이더라고요. 이 사람은 1,400만 불이면 훈련 하나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7천억이 넘으니까, 그래서 이거 말이 안 된다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미국은 그래도 미국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에 얘기했듯이, 한국에서 미국의 적대적인 세력이 한국을 장악하는 것을 결코 그냥 둘 수는 없는 그런 국가 대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당연히 미국과 훈련을 다시 이제 재개를 해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또 할 준비를 해야 되고, 그때까지는 우리가 북한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강의는 요 정도로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북한이 핵이 없어졌다고 북한의 전쟁 위협이 줄어들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북한은 정규적인 전쟁을 하기보다도 그 게릴라 전쟁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은 그 미군이 개입하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한국군의 우수한 무기가 별로, 게릴라 전쟁은 한국군도 소총 가서 들고 싸우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그런 전쟁에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